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훌쩍 밝아버리는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셨죠? 젊었을 때야 하룻밤 잠 못 자면 되지 하고 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잔 다음 날은 머리도 멍하고 다리도 풀리고 혈압도 껑충 뛰어오르곤 합니다. 오늘은 그 불청객,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왜 중장년 이후에는 수면 관리가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되는지, 잠이 모자라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위험 신호가 켜지게 되고 또 수면제를 오래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 약 없이도 숙면을 부르는 자연 음식, 생활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의 뿌리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첫째로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도록 조율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콜티솔이 분비가 돼서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고, 이때 멜라토닌 전환을 맡은 세로토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밤이 돼도 몸에 열이 가시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하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생성을 더더욱 차단해서 졸음 스위치가 눌리지가 않게 되죠. 둘째는 영양 결핍인데요. 뇌 신경세포는 뇌 시냅스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써서 흥분과 억제를 조절하게 됩니다. 채소 견과류보다 가공식품, 단맛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면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신경의 과속이 계속되고 결국 잠이 달아나게 됩니다. 특히 칼슘이 모자라면 뇌세포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깨고 난 뒤엔 다시 깊은 잠에 못 들어서 피곤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수와 염분의 불균형인데요. 카페인 음료, 짠 가공류, 당류, 알코올은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을 끌어내서 땀과 소변으로 흘려보내는데 혈액과 뇌척 수액이 농축이 되면 뇌가 위급 신호를 받아들여 밤에도 쉬지 못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넷째는 갱년기,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인데요. 40대 중반 이후 남녀는 모두 몸속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여성은 폐경기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떨어져서 몸의 열감이나 심박의 상승, 발한이 밤잠을 깨우게 되는데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에는 수면이 하는 역할이 너무 큽니다. 숙면은 밤사이의 세포를 세척하고 수선하는 대청소의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근육과 뼈를 다시 짜깁게 하고 뇌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씻어내서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면역세포인 T세포와 사이토카인이 분주하게 순차를 돌면서 바이러스 또 암세포를 잡아내고 교감신경이 쉬는 동안에 심장과 혈압이 안정이 돼서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들을 복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멜라토닌의 분비가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깊은 수면 시간이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적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회복이 더딜 뿐 아니라 각종 병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미국, 유럽 여러 연구에서 65세 이상이 하루 5시간 미만의 잠을 계속 자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또 10년 내 사망률도 약 1.5배가량 높아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잠이 얕아서 꿈만 꾸다가 깨는 패턴이 오래되면 약 10년 안에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경고도 나와 있고요.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짧은 도구입니다.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은 뇌의 가바 수용체를 억지로 눌러서 전원을 끄듯이 잠을 재우게 되는데 장기 복용 시에는 몇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성이 생겨서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깨어있는 낮 시간에 멍한 증상이 오거나 운동 기능의 실조, 기억력 저하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수면 구조가 왜곡이 돼서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는 듯하면서 뭔가 쉬지 못한 상태가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뇌가 스스로 멜라토닌과 가바 신호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을 끊게 되면 금단 증상으로 불안감이나 공황 또는 환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약 5년 이상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치매 진단율이 40%까지 높았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을 멀리하려면 먼저 수면 위생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TV 불빛은 끄고 방안을 캄캄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생성을 2~3배 이상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약 20도씨 정도로 살짝 서늘하게 맞추고 따뜻한 이불로 체온을 간직해야 깊은 잠의 신호가 뇌간에 전달이 됩니다. 침대는 자는 곳으로만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누워서 약 2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온다면 바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조명이 좀 어둑한 곳에서 책을 천천히 읽거나 5분 정도 느린 복식 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베개를 머리에 대면 먼저 잔다는 목표보다 몸이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 재운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수면 리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격한 운동이나 샤워도 교감신경을 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취침
아침 2-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 틀 위에 음식 처방을 더하면 약 없이도 숙면에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원하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은 흙과 바다에서 온 자연식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 3끼 중에 최소 한 끼에 생채소 200g 그리고 생씨앗 30g 규칙을 한번 실천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째 씻은 당근 2개를 착즙한 뒤에 참깨, 들깨, 해바라기씨, 달맞이꽃씨, 아마씨를 각각 10g 정도씩 넣고 한 번 더 갈아서 당근 씨앗즙을 만듭니다. 식사 중에 약 200ml씩 마시면 칼슘, 아연, 비타민 A, E가 한꺼번에 몸속에 들어와서 신경세포막을 안정을 시키고 씨앗에 있는 가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처음에 장이 예민하거나 하시면 100ml로 시작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50ml씩 늘려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녹색잎 채소 한 접시를 곁들이면 비타민 K, 마그네슘, 식물성 비타민 D까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고요.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이 돼서 칼슘이 뇌,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갈 통로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주 4회 정도 오전 10시 전에 약 20분 정도씩 얼굴과 팔뚝에 직사광을 쬐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외출이 힘든 날엔 유리창을 살짝 열어도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스트레칭을 하면서 햇볕 재충전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이 심할 때 또 도움이 되는 숙면 한 잔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개 육수는 칼륨, 타우린, 비타민 B가 풍부해서 간 해독과 부교감신경 활성에 아주 좋습니다. 바지락, 홍합, 모시조개를 소금을 조금 넣은 물에다가 약 5분만 데친 뒤에 체에 걸러서 맑은 국물만 보온병에 담아두세요. 저녁 식사 대신 늦게 드시는 커피, 홍차, 탄산음료를 조개 국물로 바꿔보시면 카페인 각성 스파크가 사라지게 되고 체액이 다시 채워져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따뜻한 우유 200ml에 무가당 검은 참깨가루 한 큰술과 꿀 반 스푼을 섞은 캐러멜빛의 수면 라떼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유 속에 트립토판, 참깨의 칼슘, 리놀렌산이 뇌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고 적당한 꿀의 포도당이 트립토판의 운반을 도와서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이 됩니다. 단 신장질환으로 칼륨 제한이 있으신 분은 한 컵 약 150ml 이하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미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 중이시라면 무작정 바로 끊기보다는 담당 의사와 테이퍼링, 서서히 감량하는 계획을 짜면서 위의 방법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커피, 술, 니코틴은 복용량을 줄이는 기간엔 특히 의존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 한 잔 블랙커피만 남기고 오후에는 보리차나 우엉차 혹은 무카페인 대추차 등으로 입을 달래주시면 좋겠죠. 취침 2시간 전에 따뜻한 물 500ml, 발목 조격을 약 10분 정도 해보시고 또 5분간 종아리 뒤에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불을 끄고 누워서 척추 하나하나를 바닥에 놓아주는 느낌으로 478 복식 호흡을 반복하시면 좋은데 4초 들숨을 하고 7초간 숨을 멈추고 8초간 날숨을 뱉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게 몸의 주도권을 서서히 넘겨주면서 몸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을 오래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정리하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침 혈압이 약 10mm Hg 이상 올랐다가 점심엔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될 때, 식사 후에도 공복감이 심해서 밤마다 단 것이 당길 때, 지난주에 했던 약속 혹은 통화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머리가 하얘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새벽에 벌떡 깨거나 혹은 숨이 차서 일어나거나 할 때, 그리고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는데도 기운이 없고 우울함이 있고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할 때, 이 5가지 증상들은 수면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알람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강한 수면제가 아니라 내 신경세포에 물, 미네랄, 햇볕과 휴식을 돌려주는 근본 처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습관을 약 4주간만 꾸준히 한번 실천해보세요.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온몸이 푹 가라앉는 깊은 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숙면은 자녀가 해드릴 수도 없고 약이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청소하고 재건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게 되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실 때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되는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 위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는 눈 건강, 염증 완화,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금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또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구해줘요 뽀빠이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뽀빠이 만화까지 만들었는데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서 여러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의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히게 되면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이 되면 신장 결석이 되고요.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 결석이 됩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게 되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실 때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되는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수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하고요.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잖아요. 이 과정은 시금치의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 시금치가 흐물거리고 시금치에 비타민C가 파괴되어서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옥살산을 제거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치기 전 시금치 100g당 옥살산 함량은 1075mg 정도인데 1분 정도 데치면 750mg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더군다나 30초 정도만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서 소금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당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을 넣지 않고 데치시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만약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리게 돼서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요.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에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서 덩어리를 이루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시금치의 구연산과 결합하여 구연산 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 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서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의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의 궁합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사용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이고요. 주요 효능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혈액 속에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 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의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의 풍부한 엽록소와 엽산이 항암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물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과 아스피린 등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가 반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서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들 넣어서 많이들 드시죠.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만나서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많이 먹죠.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계란말이를 할 때 삶은 시금치를 잘게 다진 후에 계란에 넣어서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 염도 유발해서 심해지면 갑상선 암까지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죠.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혹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우리 잘못 먹으면 암에도 걸릴 수가 있고 치매에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굉장히 맛있죠. 김의 효능 5가지와 제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또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우리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들도 맨날 밥 투정 하다가도 김 하나 딱 넣으면 밥 투정 반찬 투정 안 해요. 이렇게 밥 반찬으로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면서 K-팝, K-음식도 모든 K가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특히 최근에는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냉동김밥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서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은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거예요.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줘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뇌를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줘요. 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줘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에는 이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포피란은 우리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을 갖고 있죠. 또 김에는 이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국립 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제거해서 혈액 속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서 피를 또 맑게 해주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돼서 머리도 맑아지고 뇌 신경도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랑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이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돼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력 감퇴나 뇌 건강에 좋은 이 건강기능 같은 식품을 보면은 아세틸콜린과 이제 콜린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 식품도 많이 나와 있고 의약품도 많이 나와 있죠. 이뿐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서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거죠.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김의 두 번째 효능은 또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많은데,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약 단백질의 함량은 약 20g 정도고,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약 30g 정도라고 해요. 소고기보다 김의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일 때 더욱 흡수가 잘 돼서 건강에 좋은데,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 말이는 우리 정말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는데,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한쪽에 놓아줘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 속은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줘요. 그리고 이 계란을 젓가락으로 살살 풀어주죠. 이제 김 2장을 포개서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붙여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간혹 해먹는데, 이렇게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위에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보약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이에요.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전신에 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시킬 뿐 아니라 또 암세포를 변이도 일으켜요. 암을 발생하기도 하는데,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당근보다 오히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당근 100g에는 약 5516mg의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고, 이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가 되어 있대요. 당근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이 베타카로틴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인데 굉장히 놀랍죠.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물질이에요. 비타민 A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바로 생각하신 그거 맞아요. 눈이죠.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김에는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 우유 100g에는 칼슘이 약 110mg 정도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 정도나 함유가 되어 있대요.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서 병원에서 이 골다공증 처방약을 받아 드세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으시고 폐경 이후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골다공증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건데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서 정말 좋아요.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김을 드실 때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것도 좋겠죠. 이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 김을 구울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 앞에 앞뒤로 5초씩 살짝 먼저 구운 다음에 그 다음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돼요. 순서가 바뀐 거죠.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는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근데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은 바른 채로 굽게 되면 오히려 들기름이 산패돼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더욱더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5번째 김의 효능은 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약을 드시게 되면 비타민 B12가 결핍된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대학병원 앞에서 처방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당뇨약과 비타민 B12 의약품을 함께 처방한 경우도 많아요. 이 비타민 B12가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당뇨 환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가 걸쭉걸쭉해지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발끝, 손끝 거기에 해당하는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말초신경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B12를 같이 처방을 해주는 이유인데 이 김에 바로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으로 인한 이 말초연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또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고요.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혀졌어요.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 이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당뇨 환자의 식단은 또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적어지는데 이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계열의 약 성분들의 약물이 또 비타민 B12의 흡수도 방해해서 이 성분이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죠. 이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서 또 신경이 많이 손상되는데 이 때문에 손발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도 많이 발생되죠. 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또 해주죠.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게 당뇨 환자의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4 마이크로그램인데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으로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길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 갑상선은 이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이에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꼭 필요해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갑상선 호르몬 중에 또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이 김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도 생길 수 있고 만성 피로가 생겨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도 발생될 수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이 먹으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죠.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 염도 유발해서 심해지면 갑상선 암까지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죠.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혹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이 마늘에는 셀레늄이란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셀레늄에 대한 성분을 인정해주고 있죠.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주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이 호르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한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돼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 혈관 건강에도 최고인 보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고 윤기가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없고 담백한 맛이 나요. 그리고 그 김을 구웠을 때는 오히려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즈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식탁이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이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면역력 강화나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과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즈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솔라닌은 이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물질이에요. 감자에 싹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이죠.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는데 제발 이 설탕만을 피해 주시길 바래요.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두신 토마토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군이 사용되는데, 비타민 B는 피로도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성분이죠.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는데 설탕 때문에 오히려 체내 흡수율이 감소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관 내 혈당도 상승되게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에도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병을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면 암까지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되죠. 혹시 토마토 케첩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상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도 뿌려 먹고 다양한 요리에도 사용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실제로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가공 과정과 첨가물들에 의해서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한 가지 부족한 영양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예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재료라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지고 치아도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돼요.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 속에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토마토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죠.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줘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서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면 35%의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 가열할 때 오히려 19% 정도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돼요.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줘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도 높여줘요.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 들기름을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가열하게 되면 산패가 돼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서
만들어서 드시기를 바라겠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약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같은 중량이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 좋은데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에요.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데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죠.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의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합친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죠.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되죠. 취향에 따라 소금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아요.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도 높아져요.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가 돼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줄 수 있거든요. 비타민 C의 산화를 억제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륨이 오히려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 계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완전 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줘서 토마토의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줘요.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처럼 만들어주죠.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줘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다가 마무리 될 때쯤에 접시에 옮겨 놓았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서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씩 첨가해 주셔도 되죠.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식품이 돼요.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예요. 토마토가 전립선 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도 발휘하기도 하죠.